네, 진짜 네. 자, 오늘은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소개 이런 거는 저희 작가님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실 건데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편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우리 작가님이 잘 답변을 또 해주실 거니까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 강원국 작가님 정말 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떤 분으로 기억을 하시고 계신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대통령 연설비서가. 저도 이제 작가님의 강의를 한번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듣고 연설대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받았던 친구들 중에 이제 저희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 지금 대변인 자리까지 받은 친구도 있고요. 정말 그만큼 이 원포인트 강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강홍 작가님 또 어렵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홍 작가님 한번 인사.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서서 할까요? 앉아서 할까요? 앉아서 편하게. 앉아서요? 네, 예. 편하게. 예. 제가 이쪽 송파 쪽은 잘 안 쳐다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90년대 초반에 이 가락 아파트를 샀어요. 지금 저 헬로시티가 그거를 한 25년 갖고 있다가 6억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19평 제일 큰 거.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채 안 돼서 20억이 됐습니다. 팔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재건축에 들어가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그래서 이쪽 동네는 특히 이제 아내는 거의 우울증 이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헬로시티 앞을. 저도 왠지 이 동네를 오면 우울해요. 오다 보니까 그 앞에 지나던데. 네. 택시 타고 오다 보니까 가급적 이쪽을 안 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청년들 보니까 이렇게 쑥쑥하시네요. 되게 이런 모임 젊은 분들은 안 나오시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뭐 글쓰기 얘기를 하기가 뭐 너무 딱딱해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문 시간에 글쓰기 뭐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답변으로 좀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그냥 글 써온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일단 이제 어제 한강 씨도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저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그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요. 글을 재능으로 쓰는 겁니까? 노력으로 씁니까? 뭐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이제 문학 글은 뭐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이런 것은 저는 어느 정도 재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없고요. 제가 이제 글을 쓰기로 입문을 하게 된 것은 대우증권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신입사원 시절에 첫 번째 맡겨진 일이 그 회사 대우증권 20년사 책자 집필 업무였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저에게 쓰라고 한 건 아니었고 이제 쓰는 사람 심부름을 하라고 이제 그 역할을 줬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인터넷도 없고 PC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자료 다 챙겨서 갖다 드리고 그분이 쓰시면 그 원고를 받아오고 이제 이 심부름 하는 게 이제 제 일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밖에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막 다른 책을 베껴서 주시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제 계약을 파기하고 오라고 그래서 하고 갔더니 이제 저보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그 신입사원이 그 회사 20년사를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이제 20주년 창립 기념일은 이제
목전에 다가왔었고, 책은 이제 그때 딱 무조건 나와야 되고, 근데 그나마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자료라도 좀 보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 완전히 생짜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더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그 책은 누구도 이제 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써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제 인생을 이렇게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상사가 이제 대리님이 저한테 그걸 쓰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만약에 못 쓴다 했으면은 제 인생이 물꼬가 완전히 이제 다른 쪽으로 갔을 건데, 한번 써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써본다고 그래서 코가 저는 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쓰는 건 뭐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 양을 채우는 건. 그래서 채웠어요. 책이 나왔고요. 이제 그 뒤로 갑자기 이제 제가 책을 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 어떤 글쓰기 수준과 실제 저의 그 실력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책을 쓴 사람으로 포장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증권회사기도 하고 별 글에 관심이 없는 조직이고 그러는데, 제가 뭐 쓰는 글에 대해서 누가 뭐 시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은 자꾸 쓰다 보면 이제 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우중 회장의 글을 쓰게 됐어요. 이제 김우중 회장이 대우의 회장이었습니다. 정경련 회장이기도 했는데, 그 회장이 정경련 회장이 되면서 이제 자기 글을 써줄 사람, 연설문이나 이런 걸 써줄 사람을 이제 대우 직원 중에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우증권에 뭐 책도 쓰고 뭐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우 회장 비서실에 가게 됐고, 김우중 회장 모셨다는 걸로 김대중 대통령 글을 쓰게 됐고, 또 김대중 대통령 글을 썼다고 노무현 대통령 글을 쓰라고 쓰게 됐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인생이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그걸 해냈냐? 너 재능도 없다며 그걸 어떻게 해냈냐? 제가 해낼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쭉 그 이제 친척집에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랑 오래 살았고요. 그래서 늘 대학 졸업할 때까지 9군데서 살았는데 3년 이상 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나를 거둬준 사람은 없어요. 그게 이모가 됐건 고모가 됐건 뭐 외삼촌이. 제가 볼 때 그 누구도 3년 이상은 남의 자식 못 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최대치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데로 또 가면 거기에 적응하고 또 눈치 보고 거기서 어떻게든 눈밖에 안 나야 되고, 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어떤 이렇게 보고를 받는 거, 누구의 신임을 얻는 거, 누구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늘 이제 마음속에 그런 걸 찾았고요. 그래서 대우증권 입사하면서부터 꿈이 뭐였냐면 사장 비서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세 가지예요. 직장에 딱 가보니까 막 층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원인데 대리 있고 과장 있고 차장 있고 부장 있고 뭐 임원 있고 막 층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비율을 맞추고 이 사람 마음에 들고 이 사람 눈밖에 안 나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드는 거야. 근데 사장 밑에 딱 붙으면 한 사람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딱 한 사람만. 그리고 그 사람 힘이 세잖아요.
강력한 보호를 받잖아요. 또 그 사람을 모시고 있다는 게 밖에 나가면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저는 딱 그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환경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25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7년을 비서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8년, 뭐 회장 비서실, 회장 3분을 모셨어. 그러니까 비서 인생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나를 이렇게 내가 의탁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글을 쓴 게 있고, 두 번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눈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읽기 듣기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거나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이런데 훨씬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민감하게 내 또래보다 이제 그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일종의 듣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듣기 능력은 한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로 저는 글을 썼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저는 이해력이 단순히 누구 말을 알아먹는 능력 플러스 이해심까지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심. 이게 이해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래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포용력 같은 거예요. 근데 제 이제 또래들을 보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잘 듣질 않아요. 튕겨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한다는 게 이제 하나, 그게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다 흡수한 상태에서 요양력이 필요합니다. 요양력. 그러니까 이해력 다음은 요양력이죠. 그러니까 옥석을 가리고 불필요한 거 버리고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이렇게 분류를 하고 덩어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분류된 덩어리 간의 관계를 따져보고, 이게 다 요약 능력 아닙니까? 요약 능력. 근데 이 요약 능력도 동료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똑같이 상사 말을 듣고 내려와도 그걸 요약하는 능력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실력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이제 1시간 얘기를 했다? 여기 들으신 분들한테 들은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셔라.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수준 차이도 다 납니다. 저는 이제 제 비서관 할 때 우리 행정관 분들랑 같이 대통령 말을 같이 들어요. 듣고 내려와서 우리끼리 또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맞춰볼 때 실력이 다 드러나요. 요약 능력이. 근데 요약 능력은 가장 중요한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신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진짜 요약 능력이 뛰어나세요. 핵심을 딱 집어내는 능력.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봐라 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말해봐라 했을 때 그 말하는 능력도 저는 요약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 중에 딱 요약을 해서 그걸 이제 말하는 능력이거든요. 다 요약 능력이죠. 그게 이제 요약이 안 돼서 사실은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저는 잘 못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편집을 딱 해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촥촥촥 가져와서 이걸 쫙 연결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요약이라는 게 뭐 남의 말을 요약하는 것만이 아니고 글을 요약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생각을 요약하고 어떤 현상을 요약하고 이것도 다 요약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유추력입니다. 유추력.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눈치를 보면서 키워온 능력인데요.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해줘요. 빈칸이 많아요, 말에. 그리고 그 말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맥락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알아먹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이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취지라든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알아먹는 능력인 거죠. 그게 이제 유추력이고.
이게 유추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비서를 할 때 회장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야?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쫙 배경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을 쫙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고 배경은 뭐고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왜냐면 그분들은 그냥 중간에 느닷없이 툭 던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 툭 던진 말이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저는 알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을 한 뒷 배경에 뭐가 있는지, 이분이 어떤 지금 그 마음이고 어떤 지금 처지에서 그런 말을 던진 건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파악하는 능력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감력입니다. 그러니까 공감력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어, 받아들였어, 이해를 했어, 그리고 요약을 했어, 거기에 유추를 해서 살을 붙였어. 그래서 이제 알아먹었어. 아, 저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구나, 혹은 나에게 뭘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에 네 번째로 이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킨 일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 공감을 못하면 왜 쓸데없는 일을 시켜? 그렇죠. 왜 이걸 내가 해야 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면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나는 그 말 도저히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내 생각은 다른데?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지?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지금 처지가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입장이 어떻고 그 사람의 지금 심정이 어떻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심정을 느끼고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의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써드린 글을 그분이 그대로 읽어야 하잖아요.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닌 걸 읽겠습니까? 말씀 자료를 써드려요, 늘. 뭐 오찬 때, 마찬 때, 회의 때, 누구 접견 때 말씀 자료를 써드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방의 임무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걸 적중을 시켜야 돼요. 적중이란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써드린 거를 참고해서 말씀하시냐, 아니면 그거 됐다, 팽개쳐 버리고 그냥, 그럼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아, 그분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런 얘기였구나, 저분이 요즘 저런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럼 그 다음 거에서라도 그걸 맞춰야죠. 근데 모든 이제 상황이나 계기는 계속 변화하고,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써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이 말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는 게 제 임무인데, 가장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심리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학생이 심리학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신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고등학교 때는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뒤에 누가 쳐다보고, 또 이렇게 도서관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으면 그게 너무 커가지고, 뭐 여름에는 매미 소리를 한번 의식하면은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막 미칠 것 같고, 막 숨이 막힐 것 같고, 막 매미를 잡을 수가 없고, 뭐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아니 저 매미 소리 때문에 공부를 못 하겠다면 너 미쳤냐고 그러고, 막 시계를 가서 도서관 시계를 멈추게 하면 친구들이 막 얘 이상한 애 뭐 미쳤다고 그러고 막 이런 소리를 근데 그 다 원인이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보시는데, 뭐 그런 것도 겪었고, 회장실에 이제 대우증권에 있다가 김우중 회장을 모시러 갔는데 내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이, 내가 지금 62인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알 수 있지. 근데 당시에는 몰랐어. 세상이 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이제 과장이 막 돼가지고 발탁이 돼서 거기를 갔는데, 그분은 부장이었는데 나이도 나보다 한 살밖에 안 많아. 근데 나보다 한 4, 5년 빨리 가고 있었어. 그만큼 이제 유능한 분이야. 회장의 총애를 나중에 보니까 김우중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한 사람만은 끝까지 데리고 가더라고. 정말로 돌아가시 치매 나중에 오시기 직전까지
그분을 계속 데리고 다닐 만큼 그 회장의 마음에도 들 만큼 뛰어난 분이었어. 근데 내 입장에서는 내 그냥 상사에 불과했고,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대우증권에 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 조금 넓은 물 나오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천지인데 그때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뭐 그런 일도 겪고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는 공황장애를 겪었어요. 공황장애는 불안증이에요. 늘 이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을 시킬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게 불안이 이제 극도로 깊어지면 이게 공포감이 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가 와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폐쇄공포증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원에는 이제 그런 불안이 있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그 상사 너무 일찍 그 상사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분 만난 덕분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청와대에 가보니까 이분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 세상에. 청와대 8년 있는 동안 나 이분 이상의 사람을 못 만나봤어. 그러니까 일찌감치 만나서 고생도 했지만은 나는 그게 전화위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불안 증세 같은 것도 저는 소심해서 그런 건데, 그게 없으면요 남의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불안한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내 수준을 들킬까봐 불안한 거예요. 내 정체가 탄로날까봐 불안한 건,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시면 그거 하나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딱 내 수준만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일할 수 있으면은 직장 생활은 좀 유토피아입니다. 근데 직장은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나 이상을 요구해요. 그럼 나 이상을 요구하는 거에 대처하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내 정체를 밝히고, 나 이렇습니다. 나 그런 수준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을 시킵니까? 이러거나, 아니면 나를 숨기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이제 우리 아들 딱 하나 있는데, 걔는 고2 때 그런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나한테. 아빠,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는 아빠가 기대하는 만큼 못해. 그냥 나답게 살래. 나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살래. 나한테 기대도 하지 말고 나 괴롭히지 마. 걔가 고2 때 그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그냥 여벌로 들었어. 아, 얘가 너무 힘든가 보구나. 그래서 나는 그래, 그렇게 살아. 아빠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아. 아니 네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너답게 그냥 살아야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남한테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힘들게 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살아. 그랬더니 정말 얘가 고2 이후로 뭐를 안 해요. 공부도 않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뭘 시도도 않고 도전도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안 해요. 딱 봐서 저거는, 아니 모든 일이 자기 현재 상태 플러스 얼마가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시험을 봐도 그렇고. 그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해요. 플러스를 안 해요. 근데 걔가요, 놀랍게도 가장 행복하게 삽니다. 걔가 90년생인데 나는 걔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애라고 생각해. 별명도 내가 지어준 이름이 하람인데, 하늘에서 내린 사람인데, 별명이 해피하람이에요.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 해피하람이래. 그리고 지도 인정을 하고 자기는 너무 인생이 행복하대요. 근데 취직도 안 했어요. 그냥 살아요. 그래도 살아줘요. 다 내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벌잖아요. 아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다 살아줘요.
근데 걔는 그렇게 살아요. 걔는 어찌 보면 그 누구에게 인정받고 이런 거 하나 포기한 대가로 엄청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라도 내가 못 산 거 너는 그렇게 살아라. 사실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음 날이 수학 중간고사였는데 얘가 막 한숨을 내쉬고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그걸 보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 네가 어떻게 살건 엄마 아빠는 그거로 또 인해서 뭐 실망하거나 뭐 이런 거 없다.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못 놓았어요. 지금도 아들 뭐 하냐고 물어보면 친구 절교합니다. 그런 친구는 안 만납니다. 늘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아들 어떻게 됐어? 뭐 어디 들어갔어? 그러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아내는 아들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 기대를 못 놓았어. 근데 저는 완벽하게 놨습니다. 걔는 걔고 나는 나다. 오히려 고맙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보람이 있구나. 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일하는데 그런 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람이 있죠. 지금 하는 일이. 난 효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 인생 사는데 걔가 난 보탬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가 어디 취직 안 하고 뭐 하는 거든 지 인생이고 그 지가 그렇게 살다고 했다는데 내가 뭐 그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일을 실수했을 때 회장이 저한테 야 이게 네 돈이야? 네 회사야? 네 맘대로야?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네가 책임질 수나 있어? 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실수할 그 권한도 없구나. 나는 늘 불안해야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막 마음의 평안과 막 이런 그건 사치고 아니 사치를 넘어서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렇게 누구를 모시면서 사는 사람이 그거는 직무유기야.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쓰던 글과 지금 50살이 넘어서 이제 제 글을 쓸 때 큰 차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글을 쓸 때와 내 글을 쓸 때. 첫 번째는 방금 이거예요. 남의 글을 쓸 때는 잘못 썼을 때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쓴 대로 대통령이 했는데 대통령이 그게 문제가 됐어. 내가 그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남의 글을 쓴다는 게.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은요, 내가 욕먹으면 돼요. 욕먹으면 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내 글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남의 글을 쓸 때는요, 남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회장을 모신다 그러면 회장 마음에 들어야 돼, 글이. 내 마음에 들어서는 안 돼. 그잖아요. 희한하게요.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 이상하게 그분 마음에 안 들고요. 나는 좀 찝찝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의외로 그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수준에서 저는 써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어떤 그 완성도인데요. 글의 완성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을 모실 때 그분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내 일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 기대치에 맞춰야 돼요. 지금은요, 그 목표치를 내가 정해요. 절대 높게 안 잡아요. 저는 뭐 이렇게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유시민 작가, 그분은 수준이 엄청 높지. 나는 그런 목표를 정하지 않아요. 왜 나를 갈고요, 내가? 왜 높이 잡아놓고 내가 나를 스스로 호달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도달하면 스스로 막 효능감을 느낍니다. 역시 이번에도 됐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제 글을 잘 보신 분들은 알아요, 수준을. 수준이 그냥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이거는 뭐 제 겸손해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김우중 회장한테 배웠어요. 김우중 회장이 모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우는 하이테크를 못 갖췄다. 첨단 기술력이 없다. 그냥 미들테크 수준이다. 중간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근데 중간 정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 많다. 그러니까 서유럽 안 가고 동유럽 가면 된다. 북미 안 가고 중남미 가면 된다. 아프리카 가면 된다. 그래서 맨날 세계는 넣고 할 일은 많다예요. 가면 돼. 왜 굳이 다 서유럽 가고 미국 시장에 다 가야 되냐? 우리는 우리 시장에 우리 수준에 맞는 시장에 가면 된다. 근데 그렇게 그거 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살아요. 내 수준에 맞춰서 살면 돼요. 그래도 다 뭐 책도 팔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남의 글을 제가 이제 쓸 수 있었던 거 그 첫 번째는 이제 누군가의 그 이제 보호를 받고 싶고 그분 밑에 있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글을 쓰는 게 하나 있고 아까 이제 심리 치료 받는다고 그랬는데 뭐냐면요. 그 당시에 저 상태가 내사와 융합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내사는 이런 거래요. 그 연예인 막 쫓아다니는 게 그게 내사 상태예요. 막 이렇게 우상을 떠받들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막 그 사람 흉내를 내고 그 사람을 본받고 이렇게 그 반 사람 막 떠받드는 거 그게 이제 내사 상태예요. 제가 그런 상태였어요. 김우중 회장을 모실 때는 김우중 회장이 영웅이야. 김대중 못된 김대중 대통령은 무오류. 그분 말씀은 그냥 다 맞아. 그냥 그분을 보면 막 아우라, 막 광채가 정말 실제로 저는 보였어요. 그분을 이렇게 만나면은 뒤에 막 빛이 보이는 거야. 후광이. 호가 후광이잖아요. 후광. 그 광자가 빛광자가 아닌데 넓은 광자인데 후광내에서 태어나서 후광이에요. 근데 나는 그저 빛이 보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모실 때 당연히 그런 느낌에 살았죠. 그게 내사 상태인 거야. 융합은 뭐냐면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경계가 없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인 거야.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사람의 빙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한마디로 자아를 상실한 상태예요. 내가 없는 상태야. 실제로 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글을 쓰는데 내 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담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담지 않아요. 내가 뭘 아는 걸 넣지 않아요. 그분이 아는 거, 그분의 감정, 그분의 생각을 글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런 상태로 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는 절대 못 씁니다.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뚜렷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 남의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뭐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면 뭐 회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 해요. 회사에서 자꾸 이분들 그 마음에 들게 글을 못 쓰고 자꾸 이제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사를 모신다. 그러면 그 상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상사의 입장에서 그 상사의 눈높이에서 그 상사의 심정을 느끼면서 글을 쓰면 그 상사의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나고 나면 사실 끔찍한 일이에요. 내가 없이 산다는 게 그걸 언제 알았냐면 50살에서 직장에서 잘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제 모시는 분도 없죠. 월급 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내가 벌어야 돼요.
그 전에는 이게 반사체로 산 거예요. 내가 모시는 어떤 빛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빛을 받아서 되쏴주면서 그 사람이 시킨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모신다는 그 빛을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빛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그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빛을 내야 돼. 근데 내 빛을 모르겠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왜냐면 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모실 때는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무아지경 무라일체였어요. 아니, 정말로. 내가 없는 상태가요, 이게, 그게 이제 동료들이 보면 또라이 같아요. 약간, 이렇게, 여러분 친구 중에도 막 그 조직에 몰입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막 충성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몸 바쳐서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위 상사 말은 다 맞고, 그래서 절대 뒷담화도 안 해. 친구들이 막 뒷담화를 하면은 막, 그분이 왜 못 돼서 막, 그분도 이런 사정이 있지.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싫어해. 그 다음에는 안 불러, 그 친구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근데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 또 그런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요. 실제로 지금 비서실도 그럴 거예요. 근데 뭐 비서관 누군가 김대모식인가 그 선임 행정관 그 친구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럼 비서 자격이 없는 거야. 아니 정말로 이 빙의가 안 되고 막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비서실에 있으면 안 돼요. 자기도 힘들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비서실에 있으면서 그냥 비서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면 안 돼요. 자기는 없는 사람인 거야. 자기가 뭔가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한 일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글을 썼다고 그 글이 내 글입니까? 대통령이 쓴 글이지?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투명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없는 사람. 근데 그 없는 사람이 그 드러낸 게 최순실 사태예요. 원래 그 전까지는 연설비서관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 대통령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썼다고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써도 아니 저는 쓴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반사체요. 생각 읽어서 그분 말 듣고 그걸 되싸주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제가 모신 두 분은 이제 그걸 요구했던 분이고 저한테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가장 적임자고 그런 분들 모실 때는 근데 저는 비단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회장의 글을 쓰는 것만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어떤 자세 태도가 맞다고 생각. 왜 그러냐면 직장이라는 데가 또 상사라는 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결국 내가 한 일도 내가 했다고 안 함으로써 자기가 한 게 되고 그게 조직의 것으로 돌아가고 그걸 따먹으면서 사는 게 돌아가는 게 조직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를 이건 내 차지고 이건 내가 만든 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직장을 나와야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기대하는 어떤 요구하는 인간성인 거죠. 그 회사형 인간. 지가 해도 지가 했다고 않고 내가 말을 안 하면 윗사람이 한 게 되고 근데 또 잘못하면 나를 소환해요. 나를 호명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해서 원리를 드렸어. 그럼 윗분이 그걸 갖고 올라갔는데 칭찬을 받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혼이 나잖아요. 그때 이제 나를 불러요. 야 이리 와봐. 너 이게 내가 이런 걸로 욕먹어야 되겠냐? 그리고 윗사람한테도 내 얘기를 해버려요. 그 최초의 사건이 제가 참여정부 처음에는 선임 행정관이었습니다. 근데 3.1절 연설을 썼어요. 그럼 우리 비서관은 우리 윤태영 선배는 겸임을 하고 있었어요. 대변인을. 내가 그걸 할 수가 없었는데 지시는
그러니까 비서관이 받은 거죠. 연설 비서관이. 3.1절 내용에 이러이러한 걸 넣어라. 지시를 받았어. 그리고 나한테 전달을 했어. 전달을 하고 나는 듣고 썼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어. 근데 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이 대통령한테 이거 듣는 방식은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서 직접 듣는 거고, 두 번째는 전화로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통령께 메모를 해주셔가지고 메모로 전달을 받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써라. 네 번째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받는 거예요. 이 네 번째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듣는 사람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누락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걸 왜곡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요. 그럼 나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분이 했던 말에서 많이 빗나가요. 근데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옆에서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대통령이 한 말이 수석, 그 다음에 비서관, 행정관, 해당 부처, 국실장, 과장, 사무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얼마나 왜곡이 되는지. 왜곡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누락이 돼요, 누락. 중간에 날아가. 그러니까 저 밑에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제대로 듣는 게 없어요. 그 제대로 듣는 게 없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해. 못하니까 위에서 들은 사람이 또 그걸 고쳐,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서 고쳐. 근데 어쨌든 그때도 유태영 선배가 들어서 나한테 전달을 한다고 했는데 워낙 노무현 대통령이 세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돼. 고이즈미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윤태영 선배도 거기서 많이 깎아냈어. 순화를 시켰어. 그리고 나한테 전달했어. 나는 전달을 받은 나는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계속 썼던 입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길들여진 사람이야, 저는. 거기서 또 더 깎은 거야. 이게 이제 보고가 됐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야. 이 자식 봐라. 이거 누가 쓴 거야? 그게 이제 제가 소환이 됐어요. 강원국이 쓴 겁니다. 이놈 봐라, 건방지게. 지가 김대중 대통령 연설 쓰고 했다고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전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일종의 그 지시잖아요. 지시인데, 그거에 거역을 한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모범 답안을 써드릴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것은, 그분 용납이 안 돼요. 정말 자기 글을 안 쓰고 왜 그러냐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이유가요. 연설 비서관이 이렇게 경찰의 날 뭐 이런다, 뭐 농업인의 날, 바다의 날 이러면은 해수부, 농어촌 그 다음에 뭐 경찰의 날이면 뭐 경찰청장 사방에 전화가 옵니다. 그 연설문에 이 한 줄만 넣어달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칭찬할 거리를 넣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이걸 관심 가지고 이걸 지원하겠다 하는 말을 넣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대통령이 요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 한마디만 넣어주면 그걸로 예산도 따고 막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막 사방에 전화가. 대통령은 그걸 경계하는 이 자식이 지가 펜대를 쥐고 이제 사실은 그런 의심은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이제 내가 뭘 썼는데 지가 뭘 썼는데 거기에 뭔가 사심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지 뭐 생각을 집어넣거나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밑에서 초안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 초안은 그냥 어느 정도 참고하냐면 이런 얘기 듣고 싶구나. 대통령한테. 이런 게 현안이구나. 이 정도고, 그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는 쓰는 게 제 임무예요. 그 초안을 참고하지 않고 쓰는 것은 대통령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 그죠? 어떤 현안이 있다. 이거 검경 수사권 독립 이런 게 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경찰이 듣고 싶은 소리가 있는 거지만
그것을 써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통령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쓰는 거죠. 그게 늘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도 이제 3.1절 그것에 대해서도 막 저를 인사조치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민정에서 조사가 나오고 이렇게 경위서 쓰고 했는데 다 조사를 받아보니까 얘는 잘못한 게 없어 보니까 전달 받은 내용대로 했어.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승진시켰어요. 비서관으로. 아니 비서관이 전달은 받고 쓰기는 행정관이 쓰면 문제가 있다. 전달 받은 사람이 쓸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비서관 승진을 하고 근무 장소도 비서동에서 대통령 직무실 옆방으로 연설 비서관실로 옮겨라. 나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니까 내 옆에 있어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남의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 이제 하나 아까 이제 그 사람 보호를 받고 싶고 그 사람 울타리 안에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듣기 능력이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대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들같이 살면 안 돼요. 늘 나를 초과하는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거든요. 내 수준을 넘는 뭘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해야 기대에 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남을 모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분의 기대치도 높아요. 내가 모시는 분들은 내 수준보다 높다고요. 근데 요 갭을 요 격차를 어떻게든지 메우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걸 계속 모시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갭을 메우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엄청 스트레스도 받는 일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은 집에를 못 갔어요. 시간으로 때우는 거예요, 시간으로. 내 어떤 재능이나 역량으로 때우는 게 아니고 시간 넣어서 때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늘 5시에 일어나시거든요. 저는 대통령보다 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뭐 이렇게 출근하는 경우가 집에 들어간 날의 한 절반 정도는 새벽 3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시간만 꼬라박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거를 갈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거기 가 있어야 마음이라도 편안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찾을 일도 없는데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바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남의 글은 다 잘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크게 보면 글쓰기라는 게 남의 글 써주는 것과 내 글 쓰는 것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 나중에 뭐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군가 뭘 쓰라고 그래. 쓰라고 해서 써야 돼서 쓰는 모든 글은 쓰라고 한 사람을 잘 읽고 거기서 그걸 잘하면 다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글.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게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되면은 뭐 스트레스는 받고 힘은 들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무슨 따로 뭐 글쓰기 재능 막 스킬 뭐 이런 걸 익히고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 사람에게 빙의가 돼서 그 사람의 기대에 늘 부응하려고 만 살면 만약에 우리 학생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대학 교수가 내는 리포트라든가 뭐 이런 글을 잘 쓰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자기 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건 그렇고 이제 그러면 큰 덩어리에서 이제 두 번째 자기 글 쓰는 거 얘기하고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50살에 직장 잘리고 그때부터는 뭘 해야 이제 돈을 벌죠.
읽기 듣기 하는 걸로 돈을 못 벌잖아요. 내가 어디 다니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월급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읽기 듣기로 그러니까 반사체로 사는 건 안 되잖아요. 반사체가 이제 발광체가 돼야잖아요. 내 얘기를 써야 되잖아요. 내 얘기를. 근데 내 얘기를 쓰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내 어떤 고유의 컨텐츠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까지는 또 학교 생활이건 직장 생활이건 평균이 높으면 됐어요. 평균. 아니 평균이 높으면 된 게 아니고 평균이 높아야 됐어요. 두루두루 잘해야 돼. 학교 다닐 때는 국영수 뭐 두루두루 잘해야 되고 직장 다닐 때도 왜냐면 뭔 일을 시킬지를 모르니까 평균이 높은 사람이 일을 잘해요. 시키는 일을 잘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선택권이 없으니까. 근데 50에 딱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루 잘할 필요가 없어. 평균이 높을 필요가 없고 하나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가 돈이 돼. 하나만 잘하면 돼. 그게 뾰족하게 하나를 갈고 닦는 게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학생,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거치고 언젠가는 저같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100살, 120살까지 사니까 저같이 사는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 기간에는 어디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 없는 거예요.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로 사는 거예요. 그때 뭘로 살 건가? 저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자기 기억으로 살아가야 돼요. 기억으로. 내 기억하고 있는 거를 말이나 글로 보여주고 아니면 어떤 뭘 만드는 걸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억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의미기억이에요. 의미기억. 의미기억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 책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 다 의미기억이에요.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쌓은 것은 다 의미기억이에요. 책 읽으면서 얻는 거 다 의미기억이야. 나중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화기억이에요. 일화기억. 내가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얻은 만들어진 기억들. 자기 이야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뭘 깨닫고 뭘 느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일화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기억은 의미기억 아니면 일화기억 갖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로, 자기 경험으로. 세 번째가 절차기억이에요. 절차기억은 일종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탄다, 수영을 한다. 이게 다 절차기억이에요. 응? 다 절차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기억, 자기만의 절차기억, 남이 없는, 남과 다른, 남보다 나은 어떤 하나의 절차기억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일화기억을 아주 풍부하게, 자기 스토리가 풍부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의미기억을 어디에 대한 전문 지식, 어떤 특정 분야, 주제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아니 제가 50에 딱 해보니까요. 딱 이거더라고. 먹고 살려니까 기술이 있거나 전문 지식이 있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학위가 있거나 이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택배를 했어요. 택배밖에 할 게 없어요. 나이가 50인데 직장을 안 다니면요. 근데 월 아내가 200은 벌어오라고 하고 200을 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특별한 절차 기억이 없는 거야. 기술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뭘 만들어내는 기술이 뭐 하물며 무슨 뭐 도너츠라도 좀 만들고 뭐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 기억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 탈 줄 아는 걸로는 돈이 안 되잖아요. 운전면허 이런 건 절차 기억이 되죠. 대리운전 할 수 있죠. 이런 게 있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저의 어떤 경험 이걸 사람들이 사줘. 뭐 청와대 막 있을 때 막 얘기 뭐 그 스토리 그 이야기 내 경험 이거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게 있어도 돈이 돼요. 이거를 말하거나 글로 써도 돈을 벌어요. 이야기가 풍부해도.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막 산전수전겪고 난 그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안 팔아먹고 사는 거에 대한 의아해요. 정작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게 돈이 되고 오히려 그걸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말하거나 쓰질 않아요. 그냥 범생이로 막 이렇게 탄탄대로 승승장구 하신 분들이 말하고 쓰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거 아니어도 다른 걸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로 또 돈을 벌어요. 근데 정작 그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그게 돈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인데 그분들은 또 말하고 글쓰기를 안 해요. 왜 하냐? 자기는 유명하지 않대. 자기에게 누가 귀를 기울여. 아니 그러면 근데 유명한 사람들은 굳이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걸로 돈을 벌고 이분들은 그걸 해야 유명해져요. 책도 쓰고 말도 하고 해야 자기 이야기를 풀어놔야 그걸로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 자기 그 이야기의 값어치를 올리고 이게 이제 선순환을 그리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해요. 안 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전문 지식 무슨 의미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사람이 있죠. 제가 유시민 작가 그분은 일화 기억은 절대 안 씁니다.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 가족 얘기도 안 하시고 자기 경험 얘기를 거의 안 하십니다. 그냥 의미 기억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워낙 아는 게 많아. 저 같은 사람은 알쓸신잡 이런 데 절대 못 나가. 거기는 다 의미 기억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자기 얘기 않잖아요. 자기 얘기 않고 이제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몸으로 사는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위암 선고까지 받아서 그거가 이제 그 하나가 이제 아예 안 되니까 방법은 어찌 보면 정신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는 기억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기억 가지고. 세 가지 기억 중에 뭘 하나를 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정하는 게 우선 필요하다. 어떤 이제 노선을 탈 건지, 나는 뭘로 먹고 살 건지.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게 정해지면은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주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산다 그러면 그 전문 지식 안에 뭔가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테마가, 자기만의 테마가. 그걸 아주 뾰족하게 잡아야죠. 저도 저는 글쓰기, 말하기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게 저의 주제예요. 그게 있을수록 그 사람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캐릭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주제, 그러니까 그게 내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정하는 거, 이게 잡히면은, 그 다음은 저는 어떻게 사냐면, 8단계로 살아요. 1번, 그것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내 주제에 관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아니, 그것에 대해서 늘 공부를 해요.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는 거, 글 써보는 거, 말해보는 거, 이것도 다 공부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읽고, 겪어보고, 그게 1단계입니다. 그리고 글쓰기와 말하기에 관해서 계속 책도 읽고 뭐 이러는 거예요. 유튜브 강의도 듣고. 두 번째로, 그렇게 읽고, 듣고, 보고, 경험해 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곱씹어 봐요.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재밌어요. 생각해 보는 거. 우리 학생이 선생님 말씀 수업 시간에 듣잖아요. 교과서 읽잖아요. 그 읽고 들은 거에 대해서 덮어놓고 혼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 책 내용 교과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지? 내가 뭘 알게 됐지? 지금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게 뭐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난 생각난 걸 메모합니다. 네이버 메모장에. 메모를 해요. 그게, 이 생각이 나. 맞아. 이런 내용이었지. 아니면 뭐 생각이 탁탁 나요. 오늘 또 2가지 생각이 나서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합니다. 세 번째로. 왜 메모를 하냐? 네 번째, 말하려고. 누구한테 말하냐? 저는 아내한테 말해요.
메모한 것을 써먹습니다. 메모한 것을 안 써먹으면 메모를 지속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메모를 하는 사람은 공부가 재밌습니다. 왜 그러면 메모거리를 추출해내거든요. 공부를 해야, 그리고 생각을 해야 메모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모거리를 찾는 순간이 너무 재밌어요. 아니 정말 나는 지금 영남대에서 강의하고 이제 지하철을 그러니까 SRT 타고 올라오는데 두 가지를 메모를 했는데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디에 써먹지? 아 나는 그게 다 돈이에요. 그게 내 밥벌이고 그거 정말 길에서 돈을 주운 거예요, 주운 거.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 거 나중에 이제 물어보시면 얘기할 텐데 그게 그냥 생각나지 않아요.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한 거 가지고 계속 돌려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메모거리가 나와요. 이게 나왔을 때 희열은 저는 우리 뭐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 그런 분들은 다 그런 아니 각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늘 그러고 살아요. 메모광이에요. 메모거리 찾는 공부 중독자들이에요. 늘 생각하고 생각 떠오르면 메모하고 화장실에도 메모지가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 내실에 가보면 침대 머리맡에도 메모지가 있고요. 늘 회의할 때나 보고받을 때나 메모지를 놓고 늘 메모를 해요. 이렇게 들으면서 배운 거 생각나는 거 늘 메모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다이어리 갖고 다니면서 이걸 임기 5년 동안 28권 두꺼운 거 28권을 메모를 했어요. 그냥 메모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모는 공부와 어찌 보면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기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거예요. 메모를 왜 하냐? 메모해뒀다 말하려고 써먹으려고. 그럼 이제 저는 네 번째로 아내에게 말을 해봐요. 근데 말을 해보면은 반드시 찾게 되는 게 있어요. 와 이건 말이 된다. 이게 찾아져요. 말을 하다 보면 정말로 찾아집니다. 그러면 저는 다섯 번째로 그거를 글로 씁니다. 블로그에, 스레드에, 페이스북에, 카카오 스토리, 티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제 홈페이지, 워드프레스, 여러분들 그 온라인에 메모 그 글 쓸 공간이 정말 많고요. 거기에 지난 10년 동안 25,000개를 썼어요. 그게 재미예요. 재밌습니다. 이쪽 저쪽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25,000개가 저는 나중에 쓰게 될 제 글의 하나의 문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문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단락을. 25,000개 문단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25,000개 문단을. 여러분 글이라는 게 그냥 맨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평소에 만들어 둔 거를 써먹는 게 글쓰기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는 본받는 말하기입니다. 지금이나 뭐 이런 강의하는 거, 방송하는 거, 유튜브 하는 거 다 이게 여섯 번째 단계예요. 근데 여섯 번째 단계가 가능한 것은 저는 어디를 가든 절대 뭘 안 보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요, 들이면요, 우선 정말 치매에 막, 여러분들은 120살 살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 중에는 나중에는 다 치매에 걸릴 거예요. 아니 100살 넘어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다 치매에 걸릴 거예요. 나는 그 승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기 어떤 그 뇌 상태를 얼마나, 이게 육체적인 건 다 이제는 의술을 발전해서 문제 없어요. 다 연장할 수 있어. 근데 딱 이 뇌는, 근데 이것도 있고, 저는 결국은 우리가 말하고 글을 쓰는 것은 기억의 힘으로 하는 거다.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고 있는가. 그 차이다. 저는 한강 작가도 글을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건요, 그분 머릿속에 많은 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글을 씁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이제 기억한 걸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재미가 있는 게 뭔가를 보고 말하고 PPT를 띄워놓고 말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의 모험, 탐험이 돼야 돼요. 말의 여행이 돼야 돼요. 정해진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나는 말을 막 25,000개, 25,000개 조각을 막 이렇게 조합하면서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말하기가 재밌어요. 저는 말 않는 것보다 말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직업이니까 돈도 돼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로 돈 받는 말하기.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로 다 기억하고 말한 거기 때문에 다 글이 돼요. 그래서 주중에는 말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말했던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 편집을 해서 글로 씁니다. 그래서 기고를 합니다. 그건 돈을 받아요. SNS나 블로그에 쓴 글은 돈을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일곱 번째 단계의 글쓰기는 다 돈을 받아요. 근데 15분 말할 수 있으면 A4용지 2장 반이 나와요. 15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1시간을 말하면 이 1시간 말의 분량에서 4꼭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A4용지 2장 반짜리. 글쓰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수 있으면 다 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 글 써야 될 글의 주제에 관해서 먼저 말부터 해보세요. 말을 못하면 못 써요. 근데 말을 할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어요. 말이 글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늘 저한테 말을 하셨어요. 나는 그걸 5년 동안 보면서 야 말이 왜 그러냐면 그분이 말을 하면 내가 그 말 들은 거 가지고 글로 썼거든요. 거기에 내가 뭘 붙이고 한 게 없어요. 그분이 그냥 말한 게 글이 돼요.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글이 되는 말을 해주시지는 않죠. 막 말을 하실 때 못 받아 적게 하세요. 그러다가 야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 이제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받아 적으면 그냥 글이에요. 그거는. 처음에는 막 좌충우돌 하세요. 이 얘기 저 얘기 했다가 막 하시다가 자기가 정리가 머릿속으로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말을 다시 하세요. 받아 적으면 글이요. 그때 내가 느낌이 아 말이 글이 되는구나. 나도 저분과 같이 말할 수 있으면 아내라는 비서관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대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매번 그냥 아내랑 강의 갈 때도 같이 차 타고 가고 계속 말하고 그러면 내가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말도 되고 글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그 글을 모으면 책이 돼요. 책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10년 이 생활했는데 10권 썼거든요. 올 지금 다음 달에도 11번째 책이 나오고 계속 나와요. 주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이 계속 쌓이니까 그게 글이 되고 그게 묶이면 책이 되고 이 생활을 계속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이 안에서 뭐 말하기, 글쓰기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지 뭐 스킬이 뭐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돈도 되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